네, 안녕하십니까. PSA센터 대표 최정옥입니다. 옆에 이동우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PSA센터 이동호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특례 전형에 대한 디테일하면서도 포괄적인 이 영상 하나로 모든 특례 전형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영상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전형의 요소가 서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장님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학업 성적이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GPA가 학업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롤이라든가 교과 관련 우수상을 받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을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클럽 활동, 봉사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내 활동 이외에 학생이 제출할 수 있는 학업능력 평가서류라고 하는 SAT나 AP, IB 디플로마, A레벨 성적이 전 세계 공통 학업능력 서류라고 보이고요. 그 이외에 학생이 추가해서 낼 수 있는 거는 공인영어 성적과 제2외국어 성적이라고 하는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성적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 주신 바대로 보면 특례 입시에 응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 지금 정리하신 거는 학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이 그다음에 교내 활동에 관계되는 거, 그다음에 SAT,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플과 같은 성적,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기본적인 서류들이 다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 학교 성적과 교내 활동, 그다음에 학업 능력 서류, 공인 어학 성적,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교내 학업 관련 경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경시 대회에 출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경시대회를 출전한다는 거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업과 관련된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그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워즈라고 일컬어지는 수상 경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워드를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출을 못하는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현재 올해 재외국민 자격 모집 요건 기준으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세대처럼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내 경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단 클럽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체 활동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외 경시대회는 제출할 수 없는 거죠? 교외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세대랑 고려대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제출이 가능한가요?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성균관대나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제출이 가능한데, 이게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내 경시를 제출하는 걸 근간으로 하시고 연고대가 그렇게 되니 나머지 대학들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너무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근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학생들이 올해 입시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입시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목표치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3년 특례 중에 가장 높은 대학이 연고대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3년 특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질문 많이 하시던데 SAT 넣을 수 있어요? 토플 넣을 수 있어요? 그거를 넣는 학교가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던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특례는 티귿, 토플도 티귿, 그래서 토플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외웠는데 맞나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특례는 특기자랑 유사하다. 특례는 특기자랑 유사하다. 특기자에 토플과 SAT 들어가니까. 특기자는 제출 서류에 제한이 예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셔도 너무 좋고요. 특기자를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에 관계되는 서류 외에 다른 서류가 있죠. 특례는 입시가 다소 유리하다는, 조금 편의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에 관계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님 부탁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색깔별로 구분해놨는데, 학적 서류,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이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 회사 서류들이 있습니다. 학적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제출하는 초, 중고,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학적 서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외 현지에 있는 영사관의 영사학 아포스티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발급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사본 등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발급 서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의 또는 어머님의 재직증명서, 그리고 해외 투자 직접 투자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까 제가 처음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학교 성적을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활동 내역 중에 교내 활동 서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서류 자체를 쭉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한 리스트형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형 같은 경우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가 있는데 카테고리형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학생이 3가지 부류 또는 2가지 부류로 서류를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인영어 성적, 그리고 교내, 리더십 활동, 클럽 활동, 그리고 학업력 평가 서류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내는 학교가 카테고리형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합쳐서 쭉 나라는 게 리스트형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 발급 서류, 부모 학생 발급 서류, 회사 발급 서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이 발급하는 주체가 다른 걸 표시하신 거죠? 네, 발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요. 부모 학생 발급 서류는 스스로 부모님하고 학생이 정보24에서 온라인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발급 서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에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3가지 카테고리의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발급 서류와 부모 학생 발급 서류 그리고 회사 서류를 아까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학교 발급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제출하는 초중고 과정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 학생 발급 서류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사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발급 서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나 또는 어머니께서 회사에 요청하셔야 되는데 재직증명서하고 해외 투자 직접 신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발급 서류가 있는 걸로 봐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주재원이나 사업자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학생이 같이 체류하는 게 가장 기본 조건이긴 한데 그냥 무조건 재외국민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령을 받으셔서 일을 하시거나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그런 조건이 같이 따라 붙어야 재외국민 자격이 3년 특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부모와 학생이 같이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잘 짚어주셨고요. 고등학교 한 개 학년 포함해서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학생이 재학 기간에 부모님과 같이 체류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업 조건이 같이 따라 붙어야 3년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중에 1년 그 다음에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2년 이렇게 있었던 학생들도 3년 특례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중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초등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이거는 가능합니까? 예, 비연속 특례로 가능합니다. 연속성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제출 서류를 미리미리 챙길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출 서류를 미리미리 챙길 것이라고 써놓은 걸로 봐서 이게 나중에 몰리면 굉장히 서류 발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학생들이 중고교 과정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아버님이 발령이 지역국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중학교 때는 중국에서 근무하셨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가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서류를 중국에서 미리 발급을 안 해놓고 안 받아놓으면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영사 확인 받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제가 잘 표시를 해놨는데 제출 서류는 반드시 미리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기가 있었던 거주하고 학교를 다녔던 그 지역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을 정확하게 미리미리 다 획득해 놓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걸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가서 되게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서류를 챙길 때 12특은 3특과 또 차이가 있는가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12특과 3특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학적 발급 서류는 동일한데 부모님 서류를 같이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서류만 챙기면 되고요. 학생 서류 같은 경우는 초중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그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도 부모님 거를 같이 챙기는 게 아니라 학생 것만 챙기면 되고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학생 것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의 근간은 학생 위주다. 12년 특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의 학교 성적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리스트형, 카테고리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동일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2년 특례는 3년 특례와 결정적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다음에 해외 거주 기간. 기본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중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초등 과정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초, 중고 모든 과정이 해외 이수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도 되기 때문이죠. 12년 특례는 3년 특례에 비해서 한국 대학 들어가기가 많이 수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년 특례가 현재까지는 한국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루트 중에 가장 혜택받은 전형 루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상위권 대학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스펙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12년 특례 자격 요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균관대부터 그 이하 대학들 같은 경우는 3년 특례나 수시 전형에 비해서 쉬운 건 사실인데 상위권 대학은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카이는 3특이나 12특이나 동일하게 다 어렵다. 현재. 그리고 스펙이 학생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3년 특례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올해 경쟁률이랑 작년 경쟁률을 좀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모집 정원하고 리스트로 만들어놨는데 경쟁률이 그 작년하고 올해 큰 차이가 안 날 뿐더러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례 전형에서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경쟁률이 늘고 있어서 학령 인구 저하 같은 경우는 특례 전형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니 25년도의 경쟁률과 26년도의 경쟁률이 다소 26년도의 경쟁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모집 정원은 대학교 전체 정원의 2% 맞죠? 네, 그러면 만약에 고려대학교 정원이 5,000명이면 5,000명의 2%인 100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공별로는 나누어져 있나요? 전공별로 나눠져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랑 뭐 동국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전공별로 우리가 나눠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계열별로 모집단위 인원 자체를 정해놓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성적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줄 세우기 개념의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학과별 모집 정원이 한두 명씩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문계 35명, 뭐 이공계 37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열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선발 방식에 대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단국대가 2.51대 1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대학은 쓰지 않으셨는데 그 밑에 대학은 점점 경쟁률이 낮아지나요? 그 밑에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보통 2에서 3대1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3년 특례로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3대1 이하로 나오면 추가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는 거의 100%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3년 특례는 상위권 대학만 거의 학생들이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우리가 경쟁률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년 특례를 하는데 지방 대학을 쓰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년 특례의 학생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 그래서 아까 전전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 자격률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히려 지원 인원 자체가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특례랑 12년 특례가 좀 차이가 나는 건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자체가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는 수치가 나오지만 12년 특례는 모집단이 약간명으로 학생들을 지원시키기 때문에 경쟁률이 딱 나오진 않습니다. 네, 3년 특례는 경쟁률이 있죠. 그것은 이제 정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이고 12년 특례는 정원 외로 뽑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약간명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몇 대 1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와 그 추이를 보면 12년 특례가 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간단히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고려대랑 연세대 지원 인원의 차이가 있는 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 글로벌 인재를 중복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글로벌 인재로 따로 지원한 학생들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원 인원 자체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지원 인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무래도 단과대학교의 크기 부분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서강대학교
학교보다 좀 큰 파트이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지원 인원이 좀 많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성균관대 수준으로 학생들을 지원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여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인원 자체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숫자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원은 비록 없지만 우리가 경험상 그래도 12년 특례로 각각의 대학들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숫자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해외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와 후기 합쳐가지고 입학 인원 자체가 한 300여 명. 300명 정도는 예. 12년 특례로 성균관대 들어갈 예. 것 같다. 이런 예, 내용.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예측치가 아니라 설명회 때 장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공개 인원 같은 경우는 2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전후기 합쳐가지고 500명 정도 선발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과 이과 다 합쳐서 예. 이 경쟁률을 집요하게 질문 주신 분들 계세요. 전후기 합쳐가지고 성균관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1,500명 내외로 이제 지원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합격 인원 봤을 때 경쟁률을 굳이 따지면 한 3에서 4대 3년 특례 한 2배 정도 쉽다.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매년 선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기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가 빠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12년 특례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원 인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정보가 때문에. 없다. 예. 자, 서울대학교는 아시겠지만 3년 특례 없고요. 논술 전형 없고요. 그다음에 12년 특례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자격 조건, 학업 능력 등등에 대한 서류들이 다 챙겨졌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이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합격생들의 이런 평균적인 성적대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특례랑 수시를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합격생들이 숫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점수대를 이렇게 장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적이면 합격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성적이면 우리가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데이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IB 성적이 35에서 36만 돼도 상위권 대학을 좀 지원할 만한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성적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37에서 38은 돼야 된다. SAT도 1400이 아니라 1450은 돼야 된다. GPA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평균 성적대가 높기 때문에 3.7에서 3.8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적의 스펙이 만만치 않네요. 지금 거의 미국의 50위권 안쪽의 대학은 충분히 가고도 남을 만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군요. 네, 그 밑에 6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이거는 어떤 설명일까요?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 특례 합쳐서 6개만 지원할 수가 있는데 6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에 만들어 드린 것처럼 카이스트,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울산 가게 되거든요.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 지시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있는데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 6회 제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 특례 합쳐서 6개를 지원하고 나서 이 카이스트, 유니스트 같은 대학을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좋은 전형일 수 있겠네요. 합격에 도움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카이스트는 외국고 전형이 있는데 유니스트, 기스트, 디지스트는 외국고 전형이 없죠. 그러면 학종인가요? 예, 학종입니다. 학종이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는 의미신가요? 맞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네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수시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특례와 수시를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년 특례 상위권 대학 합격자들의 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장표에서 보셨던 거랑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2년 특례나 3년 특례가 4, 5년 전만 하더라도 3년 특례 지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친구들의 평균 IB 성적이 36이고, 그리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30점대 초반, 20점대 후반이 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겨서 12특이라고 하더라도 IB 성적은 35에서 36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AT 성적은 3년 특례는 1450이었는데 12년 특례는 1400 이상, GPA도 3.6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특례와 12년 특례가 또 차이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3년 특례는 7월에 지원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12년 특례는
보니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져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3월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후기 전형이고요. 거기에 6회를 지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 7월에 지원해서 그 이듬해 3월에 입학하는 정기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다 6번씩 제한이 있어서 총 12회 지원이 작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2회 지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12개가 아니라 20, 30개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2년 특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되는 친구들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기 때 합격을 하고 나서 정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패턴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게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상관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이미 합격한 대학이 있어도 또 지원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또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지원하는 애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후기에 6번, 전기에 6번 지원하는 추세에서 후기도 마음대로 숫자를 늘릴 수 있고 또 후기에 붙었다 하더라도 전기에 다시 한번 또 더 높은 학교나 자기가 원하는 드림스쿨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횟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네, 회수 제한이 12특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원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26학년부터 학교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좀 있죠. 그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변경된 이슈를 이제 대학별로 좀 나눠놨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서류 60에 면접 4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 비중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좀 30%로 줄긴 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면접장 가서 면접 보는 내용 자체가 제시문 기반이 아니라 인성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성 면접이라는 게 학생이 뭐 얼마나 착한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가치관,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질문지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프로그램 통해서 학생이 면접 준비를 잘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30%로 줄었다는 얘기는 서류 비중이 더 높아진 거네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면접이 3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가 만약에 1차에 붙었다면 면접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30%건 40%건 합격이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시문 면접이 인성 면접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시문 면접은 사실 면접에 부담이 좀 있죠. 글을 읽어야 되고 그거에 말로 하는 논술과 좀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 인성 면접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서류 기반 면접인 거죠? 서류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시사적인 이슈를 토픽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반드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인성 면접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역시 준비가 만만치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증빙 서류를 원래는 리스트형으로 받아가지고 학생이 갖고 있는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학업 능력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쭉 나열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교내활동 확인서, 공인성적 모노표로 분리 제출을 받았습니다. 네,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느낌인데 그런가요? 이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 하셨었고요. 교내활동 확인서를 학생이 작성하고 본인 스스로 그냥 제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서명이나 직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좀 추가로 생기긴 했습니다. 아, 서류를 정확하게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성균관대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계열 선발과 한과 선발이 좀 나눠져서 계열 선발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 34명, 이공계 31명, 그리고 학과 선발로 의예과, 약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 선발을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은 통합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65명을 같이 선발을 했고요. 학과 선발에 약학과, 의예과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제 느낌은 작년에는 인문계 34명, 자연계 31명 이렇게 해서 인문계 쪽에서 34등 안에 들거나 자연계 쪽에서 31명 안에 들면 합격이 되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약대, 의대 빼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묶여지면서 65명이 됐어요. 그러면 65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인문, 자연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34명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열이 더 유리해졌다고 보는 음.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인문계끼리만 경쟁을 해서 34등 안에 들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전체 인문자연 합쳐서 65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계에서 있었던 학생들에게 다소 불리해지는 전형,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여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통합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통합 선발을 하나요? 고려대학교는 올해까지는 통합선발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통합선발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통합 선발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각 계열별로 보장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조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겠다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이 특례에 들어가는 입학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학부가 신설이 됐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인문계, 자연계 나눠져서 이제 자율전공 선발을 이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인문학 기반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공과대랑 자연과학대학을 나눠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기반 자율전공학부, 그리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AI 기반 자율전공학부로 나눠져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했습니다. 네, 서강대는 자유전공학부의 신설이 이슈였네요. 자, 그러면 일정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연세대, 고려대 둘 다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7월 초중순에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1단계 발표 일정을 제가 따로 이제 장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가 1단계 발표가 8월 8일 5시에 났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8월 14일 12시 30분에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면접이 학생이 혼자 준비할 수 없고 인성 면접이든 재심 기반 면접이든 학생이 면접에 나올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를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 8월 9일인데 어제 발표가 났네요.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면접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는 어떤가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8월 22일 5시에 1단계 발표가 예정이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은 8월 30일까지니까 아무래도 고대에 비해서는 면접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1단계 서류 통과한 학생들의 서류 성적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 2주 후에 이제 발표를 하네요. 발표하고 나서 역시 면접 준비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PSU에서 특별히 면접에 관계돼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단계 합격 기준으로 해서 5회 집중반과 8회 집중반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형태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이나 1대1 수업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네, 5회 집중반이라는 게 인성 면접이니까 대부분 수업은 1대1로 진행이 되고 5시간 이상, 어떤 학생은 8시간, 어떤 학생은 10시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SU 에듀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국대학 컬리지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PSU 센터에서 한국대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험생 대상, 비수험생 대상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갖고 있는 학교 성적하고 활동 내역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아시는 부모님의 풍문이라든가 인터넷 카페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학 선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최종 지원 배치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학생이 갖고 있는 활동 서류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합격 확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와의 보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 보고서 구성할 때도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지원 전공 연계를 해서 학생이 짜임새 있는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올해 부활한 대학이 있는데 12년 특례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랑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인데요. 학생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자기소개서 전문 선생님과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학생이 구성 내역을 만들고 첨삭까지 받아야 자기소개서를 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학적 서류,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학교별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업로드 서류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원서 준비를 잘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헤매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온라인 서류 업로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쨌건 학교마다 온라인 서류 업로드하는 방식이 달라서 매우 많이 품이 들어가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보통 12학년 학생들이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같이 따라가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학생들이 12년 졸업 전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학습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초석을 맞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학교 성적이라든가 활동 서류를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이 될 정도로 우리가 초석 구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학생도 불안해할 수가 있는 게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라든가 재학했던 기간에 맞춰가지고 특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 점검을 저희가 컨설팅 진행하시게 되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활동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활동이 우리가 지원하는 한국대학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선택 관리를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 관리라든가 학교 과목별 선택도 같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지원할 때 아주 좋은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을 저희 전문가들이 1년에 6회 줌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서류 핸들링에 관한 조언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경우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댓글로 다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서 개별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전화 대표님께서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안심하시고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